10살 소녀가 매일 아침 학교에 걸어갔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딸이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 딸이 학교에 안 간 것 같아요. 그 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주변에 뻔히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살인범에게 어린 소녀가 납치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경찰과 마주 앉았을 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저는 괴물이에요. 저는 제시카 리즈웨이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과 경찰이 어떻게 범인을 추적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앤젤렛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 픽스입니다. 2012년 10월 5일 아침 10살 제시카 리즈웨이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길은 제시카가 수백 번이나 걸었던 길이었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끝내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 제시카가 학교에 안 온 것 같아요. 5일 후 경찰은 제시카의 유해를 들판에서 발견했어요. 경찰은 그녀의 살인범을 찾기 위해 수사하던 중 1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찾아냈어요. 그 아이는 하필이면 장례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화를 하게 되죠. 그 아이가 했고 자세한 내용을 말해줬어요. 그녀의 유해는 제 집에 있어요. 오스틴 시그가 경찰에게 한 말은 수년 동안 쌓여온 어둠을 드러냈어요. 죽음에 대한 집착,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자백까지 했어요.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나는 괴물이에요. 저는 몰라요. 악을 묘사할 더 적합한 단어를 못 찾았어요. 정확해요. 제시카 리즈웨이는 10살이었어요. 그녀는 콜로라도주 웨스트민스터에 살았는데 그곳은 덴버에서 북서쪽으로 약 20분 떨어진 교외 지역이에요. 그녀의 가족은 제시카를 밝고 행복한 아이로 묘사했어요. 제시카는 학교를 좋아했고 보라색을 가장 좋아했어요. 제시카의 할머니는 그녀가 수줍음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시카는 조용했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 몬스터 하이 인형들과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제시카는 아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을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지 않았어요. 물론 친구는 있었죠. 그리고 하지만 제시카는 정말 외향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제시카는 보통 학교에 바로 갔다가 바로 집에 오는 편이었어요. 제시카는 디즈니 보는 걸 좋아해요. 몬스터 하이 인형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시카는 킥보드 타는 걸 좋아하지만 집 앞 거리에서만 타야 한다는 걸 알아요. 10월 5일 제시카는 평소처럼 학교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알람이 오전 7시 45분에 울렸어요. 제시카의 엄마인 세라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집에 도착했어요. 세라는 제시카의 알람 소리를 듣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했어요. 제시카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잠깐 TV를 보고 아침을 먹으면서 간식으로 오렌지를 깠어요. 전날 밤에 눈이 왔기 때문에 사라는 제시카에게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했어요. 제시카는 분홍색 안감이 있는 검은색 패딩 자켓과 작은 폼폼 장식이 달린 검은 부츠, 그리고 네온 그린색과 네온 핑크색의 서로 다른 양말을 신었어요. 그리고 제시카는 보라색 안경을 쓰고 분홍색 꽃무늬가 있는 연회색 배낭을 맸어요. 8시 25분쯤 제시카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사라는 제시카가 길을 건너 친구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게 일상이었죠. 항상 같은 일상이었어요. 사라는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가 막 끝낸 야간 근무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아니 오후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 전화 알림 소리가 들려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휴대폰을 집었어요. 그럼 그걸 침대 옆에 두지 않는 거네요?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잠을 잘 잘 수 있겠네요. 알겠어. Keeps calling me. 누구? 내가 다시 대학에 가고 싶어서 어떤 학교에서 계속 전화가 와. 그래서 어떤 대학이 매일 나한테 전화해. 알겠어. 그래서 네가 핸드폰 알림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 그리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왔고 메시지를 남겼더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학교에서 제시카가 학교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집을 나섰어. 그리고 나가서 학교로 갔지. 나는 집 전화로 제시카를 여러 번 불러봤어. 아무도 받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집을 나와서 그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 그리고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학교로 올라가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했어.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었어. 제시카는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사라 리지웨이는 오후 4시 30분쯤 잠에서 깬 후에야 그 전화를 받았어. 파라는 친구 집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 아무도 받지 않았어. 파라는 학교로 차를 몰고 갔지만 교무실은 이미 문을 닫았어.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두드렸지. 초인종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911에 전화를 했어.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긴급 상황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 딸아이가 학교에 안 간 것 같아요. 따님은 몇 살이신가요? 그 애는 죽었어요. 오케이. 그 애가 아버지랑 같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녀의 아버지는 미주리에 있어요. 알겠어요. 따님의 이름이 뭐예요? 제시카 리지웨이요. 리지웨이. 리지웨이요? 네, 리지웨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제시카의 생일이에요. 그 후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수백 명의 경찰관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제시카의 할머니를 위한 엠버 경보까지 발령됐죠. 이것은 그녀가 수년 동안 안고 있던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항상 누군가 제 아이들이나 손주들을 데려갈까봐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여자애들이 걱정됐죠. 학교에 걸어갈 때도 그랬어요. 그냥 걱정됐죠. 그녀의 이모 레베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제시카가 학교에 가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제시카라니니? 라고 물어서 저는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완전히 당황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제시카가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집에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집에 왔죠. 그리고 그녀가 집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께 전화하신 거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휴대폰으로 그녀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는 어땠나요? 그녀는 그냥 나 지금 집에 있고 학교에 갈 거야. 그리고 너는 집에 와야 하고 우리 진정해야 해. 그리고 너는 경찰에 전화해야 해. 집에 가자. 너는 집에 와야 해. 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했나요? 그녀는 집에 왔어요. 그녀가 왔어요. 제가 집에 오라고 말한 후에 거의 바로 문 앞에 있었어요.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했나요? 그녀는 거기 머물렀고 저는 제 강아지와 함께 공원으로 들판을 지나 제시카의 학교 쪽으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911에 전화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거기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911에 전화하는 걸 직접 보지는 못하셨군요. 몰랐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예전에도 무서워한 적이 있어요. 제시카의 이모 레베카는 몇 주 전 제시카가 속상하게 집에 돌아온 날을 기억했어요. 제시카는 공원에 있었고 그곳엔 그냥 서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시카는 공원에 나무 옆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안해서 집에 왔다고 했어요. 그게 한 3주 전쯤이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7일 돌파구가 생겼어요. 제시카의 배낭이 집에서 약 6마일 떨어진 수페리어의 인도에서 발견됐어요. 안에는 그녀의 옷, 오렌지, 그리고 보라색 안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사들은 그때 알았어요. 비극적인 진실을. 아이들은 안경을 두고 가지 않아요. 제시카의 할머니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모르겠어요. 제시카답지 않아요. 제가 제시카가 어릴 때부터 낯선 차를 타지 말라고 강조해서 제시카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시카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도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시카도 학교로 갔던 거예요. 제시카가 학교에 늦게 도착했고 문이 잠겨 집에 가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가려 했는지는 모르고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제시카가 사라진 지 5일 후인 10월 10일 아르바다 들판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작업자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쓰레기 봉투였고 원래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서 봉투를 집었어요. 허먼은 저에게서 서쪽으로 약 30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뭐야? 라고 말했어요. 무게는 30, 40파운드였지만 깊이는 얕고 높이는 이만한 봉투였어요. 이렇게 무겁고 잡을 수가 있나? 그리고 에르만이 저한테 농담을 했어요. 그가 말하길 네가 찾고 있던 돈가방이 저기인데 그래서 제가 만약 그게 돈이면 전부 될 거야. 너랑은 안 나눠. 저도 그냥 농담으로 받아쳤죠. 그래서 저는 조임끈을 풀었어요. 쓰레기 봉투 위쪽을 조일 때 쓰는 플라스틱 조임끈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조임근요. 빨간색이었어요. 고양이는 검은 봉투를 못 써요. 제가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똑같은 봉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닥에 꽉 말려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봉투인데 말려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누군가 수상해. 이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봉투 바닥을 집어서 그 말려 있던 걸 꺼냈는데 그게 탁 떨어지면서 을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걸 집으려고 했을 때 그냥 꽉 쥐었어요. 꽉 쥐었죠. 그래서 그냥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말했죠. 허먼, 이거 좀 확인해보지 그래? 제 얼굴을 본 허먼이 싫다고 했어요. 그는 거기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가 죽은 개일 수도 있겠네 하자 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개였다면 뼈가 느껴졌을 거예요. 알잖아요. 개에 뼈 있는 다리 같은 거요. 그런 식으로 싫어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 첫 생각은 아기구나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봤어요. 피부색이었어요. 내장이 갈라져서 열려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설명하고 있어요. 팔이 잘려나간 부분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제시카였어요. 이제 수색이 시작됐지만 실종 소녀를 찾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살인범을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형사들은 제시카의 시신과 그녀의 물병에서 DNA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죠. 누군가를요. FBI는 이미 제시카 집에서 1마일도 안 되는 곳에 살던 그 사람의 DNA를 채취했어요. 민디는 자신의 계정에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가 했던 이 프로젝트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민디는 이게 자연과학 박물관인가 뭔가에서 했던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민디가 말하기에 가장 빠르고 지저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어요. 시체를 가장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민디가 오스틴이 안다고 했어요. 그 누군가는 17살 오스틴 시그였어요.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워렌테크에서 장내과학과 법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오스틴은 인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분해되는지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주의 부패 과정을 연구한 프로젝트로 과학대회에서 상을 받은 아이였죠. 그리고 10월 23일 그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제 아들이 9월 20일 살인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자수하고 싶어 해요.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1만 622 웨스트 102번가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손님 잘 안 들려요. 그가 그녀를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알아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그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가 했고 자세한 내용도 말했어요. 또 그녀의 유해가 제 집에 있다고 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몇 살인가요? 17살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신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스틴 세이지요. 경찰이 시그의 집에 도착하자 오스틴은 기다리고 있었고 약속대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오스틴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실에 앉혔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오스틴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제시카가 사는 동네에 가게 되었다고 경찰에게 말했죠. 오스틴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곳에 차를 세우고 제시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녀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오스틴 시그는 자신이 한 일을 경찰에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저는
동생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아마 5분, 10분 정도 그냥 걸어 다녔어요. 저는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10분 정도 걸어 다닌 후에 다시 제 차에 탔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결국 그녀가 사는 동네에서 아무도 제 차를 눈치채지 못할 만한 곳, 울타리로 둘러싸인 그런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면서 그냥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를 받고 주차할 곳을 찾아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그녀가 지나갈 때 저는 그녀를 붙잡았어요. 모든 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거였어요. 장소도 시간도 모든 게 다 그랬죠. 그녀가 비명을 지었고 저는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그녀의 손과 다리를 묶었죠. 저는 차 앞좌석으로 가서 운전을 했어요. 아마 10분, 2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휴대폰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걸 찾았어요. 그녀는 계속 저에게 질문을 했고 저는 대답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고 그냥 거짓말을 했어요. 차 안에서 제시카는 내내 손에 눈덩이를 쥐고 있었고 오스틴이 마침내 그녀의 손목에 묶인 케이블 타이를 잘라냈을 때 그녀의 손은 차갑고 빨갰어요. 그의 침실 안에서 그는 그녀와 함께 앉아 넷플릭스를 틀고 피자를 먹여주며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그 후에 저는 그녀를 제 차 뒷좌석에서 내보냈어요. 저는 케이블 타이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제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제 방에 앉히고 TV로 넷플릭스를 틀어줬어요. 패밀리 가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만화였어요.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고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빈 느낌이었던 것만 기억나요.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그녀의 손과 다리를 묶었죠. 그 다음에 저는 차 앞좌석에 올라타서 운전을 했어요. 아마 10분, 2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휴대폰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걸 찾았어요. 저는 그녀가 계속 저에게 질문을 했고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면서 그냥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차를 몰고 다니다가 주차할 곳을 찾았어요. 거기서 그녀의 배낭을 확인했는데 휴대폰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차 앞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다음 차고 문을 열고 차를 몰고 들어가서 차고 문을 닫았어요. 거기서부터 미안해요. 거기서 그녀를 차 뒷좌석에서 내리게 했어요. 케이블 타이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제 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녀를 제 방에 앉혀두고 TV로 넷플릭스를 틀어줬어요. 패밀리 가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만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빈 느낌이었던 것만 기억나요.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 앉아있는 동안 1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도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시간이 좀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저는 그녀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게 욕실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자 저는 옷과 준비물을 배낭에 넣고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걸 다 끝낸 후에 저는 그녀 뒤로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케이블 타이로 그녀를 목졸라 보려고 했지만 그게 제 손에 파고들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 타이를 제거하지도 않고 바로 손으로 그녀를 목졸랐어요. 그녀가 그렇게 된 후에 그녀가 죽었기를 바랬어요. 저는 그녀를 욕조에 엎드린 채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확실히 죽게 하려고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옷을 잘라내서 쓰레기 봉투에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얼마나 오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제가 저지른 일을 숨기려고 욕조에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그 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냥 시신을 베려다가 뒷마당에 두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작은 수영장 창고가 있는데 그녀를 맨 뒤쪽에 두었어요. 오스틴 시그는 형사들에게 톱에 대해 이야기했고 원래는 커터칼을 쓸 내 계획이었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래층에 내려가 왕복톱을 들었어요. 그건 보통 대형 철거 작업에 사용되는 아주 강력한 톱이에요. 저는 가위를 가져와서 방에 들어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욕조에서 그 옷을 짜내는 다음 차고에 있던 다른 작동산이 쓰레기들과 함께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아니요, 그건 제가 그걸 가져다가 그냥 옆에 치워뒀을 때였어요. 그 봉투 자체를요. 그리고 조각들이 들어있는 모든 봉투들은 나머지 것들을 처리하는 동안 그냥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봉투들이 다 있는 거죠. 그 봉투들은 제가 옷 같은 거를 잘라낸 다음에 생긴 거예요. 가위를 집을 때 봉투도 함께 집었어요. 그 봉투들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봉투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뒷마당이나 차고 둘 중 한 곳이었어요. 두 군데 다 봉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브랜드인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저한테 처음 와서 물어봤던 경찰관이요. 그분이 저한테 그걸 기억하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아마 glad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봉투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것들은 검은색에 빨간 끈 손잡이가 있었어요. 알겠어요? 안에 끈이 있다는 거군요. 알겠어요. 지금은 쓰레기 봉투 하나만 들고 나가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에요. 알겠어요. 작은 돌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말려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 같은 걸 꺼낼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옷을 잘라내고 옷을 짜낸 다음에 따로 쓰레기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이 빠질 때까지 그냥 놔뒀어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톱을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거예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냥 커터칼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뼈대가 퍼즐처럼 맞춰져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지점을 찾으면 분리돼요.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냥 커터칼 하나만으로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찾다가 전동톱을 봤을 때 그걸 집어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본인이 하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충분히 작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날 저보다 체구가 작은 여자라면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이라도요. 어른이라도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저보다 덩치가 크냐 작으냐가 전부였죠. 제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가 아마도 제가 그녀를 고문하거나 성폭행하거나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게 막아준 유일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느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시신을 들판에 두기 전 계산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는 자신의 방에서 나무 십자가를 가져와서 제시카의 유해 옆에 두었어요. 그는 수사관들이 잘못된 단서를 쫓길 바랐어요. 종교적 광신자라든지 전혀 다른 누군가를요. 그건 제 방에 얼마나 오래 걸려 있었는지조차 몰라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였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거기에 둔 거였어요. 약간 그냥요. 혹시라도 그들이 종교적 광신자로 몰아가길 바랬던 거죠. 아니면 거기에 아무 의미도 없는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주길 바랬던 거죠. 없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로 거기에 둔 건가요?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려고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착용하는 목걸이는 이것이랑 이것뿐이고 그게 제가 착용하는 유일한 장신구예요. 이제 제시카가 사라지기 몇 달 전부터 수사관들이 오스틴 시그의 과거를 조사하며 밝혀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캐트너 호수에서 한 여성이 혼자 조깅 중이었죠.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다가와서 얼굴에 클로로포름에 적신 천을 씌우려고 했어요. 그녀는 저항했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신문에서 그는 클로로포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표백제와 아세톤을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섞어서 차갑게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소량의 농축된 클로로포름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당시 경찰은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남겨진 DNA가 결국 두 사건을 연결하게 됩니다. 신문실에 앉아있던 10대 오스틴 시그는 바로 그 조깅하는 여성을 납치하려 했던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그에게 그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단순히 그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털어놓았고 그 사고방식이 몇 달 후 제시카를 납치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은 바로 길을 가로질러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녀를 들어 올려서 길을 건너려고 했어요. 그날은 주변에 거의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두가 다른 일로 바빴기 때문이죠. 정말로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은 너무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차에 그냥 두고 가거나 그녀를 차에 남겨두고 어딘가로 운전해서 가는 선택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제가 아는 건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형사들에게 제시카 이전에도 두세 번 사냥하러 나간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주유 탱크의 4분의 1 소모될 때까지 운전하면서 자신보다 작은 사람,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하지만 한 10대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오스틴은 조사관들에게 모든 것이 포르노 중독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다고 했죠. 그는 점점 더 폭력적인 것들, 본디지, 강간, 스너필름까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같은 자극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한 것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죠. 그게 언제 달라지고 언제 시작되나요? 당신이 중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이런 종류의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다는 말씀이시나요? 네, 알겠어요. 그건 권리에 언제 바뀌나요? 그리고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 당신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본디지 같은 거요. 저는 스너프 필름을 본 적이 있어요. 전 본 적 있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강간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절단 같은 것도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자위하는 동안에는 짜릿함을 느꼈어요.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바로 그 후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네.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속이 메스껍기도 했어요. 일반 포르노로는 만족 못하고 꼭 폭력적인 것만 원했나요? 저는 그랬어요. 할 수는 있었지만 더 자극적인 것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그게 더 흥분됐던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포첸 같은 곳이요. 거긴 평범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포첸 같은 곳들, 당신이 말한 그런 곳들이요. 그걸 철자대로 말해주세요. 숫자 4요. 자, 인터넷 용어에서 차는 사진, 게시물 등이 모여있는 곳을 말해요. 이건 거의 이름 없는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혀 올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곳들이 바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와 생각을 올리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글을 올리나요? 뭔가 올려본 적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글만 있나요? 네, 저는 올린 적 없어요. 저는 둘러보며 사람들과 채팅만 했어요. 아니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연락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역겹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하고 끔찍한 것들을 올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점점 더 많이 보다 보면 그래도 저번 것보다는 덜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바뀌어요.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딱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내요.
형사들이 그에게 외부의 목소리에 의해 통제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모든 결정은 전부 자신의 것이었고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괴물이라고 말해요. 즉 당신은 어떤 것이나 누구에게도 통제당한 적 없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는 건가요? 당신의 자유의지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께 빌고 싶을 정도로 뭔가 반면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질환이라든지 제 행동을 설명해 줄 만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제시카에게 한 일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사회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와 잘 어울린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괴물이에요. 제가 저진 일 때문에. 저는 그걸 악보다 더 정확히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당신은 악이라고 말하나요? 네, 악이에요. 제가 엄마에게 여기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 모든 힘의 이유는 저는 그냥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했던 어떤 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미안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리드웨이 가족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정리를 하려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봐야 했어요. 그래서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스틴, 당신은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꺼낸 건 당신이었어요. 그들이 정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정의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 왔어요. 뉴스에서 제시카를 위해 정말 많이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리드웨이 가족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유일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아직도 밖에 있고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은 제시카 이후로는 누구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오해나 모든 생각들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성적인 환상 같은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2013년 11월 오스틴 시그는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살인, 유괴, 그리고 유괴 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검찰은 사형을 철회했습니다. 오스틴 시그는 4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면담실에서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10대가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포르노 때문이었을까요? 고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어둠을 향해 기울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오스틴 시그가 자신을 괴물이라 한 것이 옳았던 걸까요? 그저 설명할 수도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애는 아직 작은 아기예요. 네, 손자고 항상 정말 다정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아마도요. 그럴 리 없어요. 전 몰랐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진심으로요. 정말 그래요. 특히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제가 그냥 미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엄마잖아요. 그게 저를 얼마나 무너뜨릴지 알아요. 오스틴이 항상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제시카 리즈웨이의 가족에게는 답이 더 단순했어요. 그들의 딸은 떠났고 어떤 설명도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절대 잊히지 않도록 했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간 지역사회는 그녀를 기리며 모였어요.
학교에 놀이터가 세워졌고 그곳은 아이들이 예전의 제시카처럼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녀의 동네에는 추모 정원이 조성되어 가족들이 그녀를 추억하고 그녀의 11번째 생일이었을 날에 찾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2013년 1월 23일 웨스트민스터시는 제시카 리지웨이의 이름을 딴 공원을 헌정했어요. 메모리얼 파크는 오늘날 108번가와 심 스트리트 모투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녀가 살던 곳에서 몇 분 거리이고 그녀가 납치된 곳에서도 몇 분 거리예요. 이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색인 보라색 꽃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매년 10월마다 지역사회가 모여 풍선을 날리고 촛불을 밝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곳은 밝고 행복하며 수줍음 많았던 10살 소녀가 기억되는 곳이에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로 기억되는 곳이죠. 그녀의 이름을 딴 공원에서 그녀의 기억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크라임픽스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젤레 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곳에서 뵙겠습니다.